초대 속에는 추경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대구 달성군이 이 지역구시고 기재부 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이거 문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네. 주말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안타깝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이 의혹으로 가뜩이나 영끌 하면서 지금 부동산 집값 올라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시름이 깊은데 이 차제에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미처 못 챙겨서 국민들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 공공기관, 여당부터 먼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그 공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그 정도 하라 걱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사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하다. 정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 좀스럽고 저희들이 민망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대통령께서 저는 과연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많은 국민들이 늘 걱정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만 되면 사람이 달라지냐. 저 청와대에 들어가면 구중궁궐 속에서 민심을 전혀 듣지를 못한다. 딴 나라에 살고 계시냐. 지금 이 걱정 많이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꼭 그러시다. 이 분노에 대해서 사죄는 못하실 망정 전혀 국민들의 분노, 이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국민들 감정, 정서 불감증이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H 이거 연관시켜 가지고 LH와 연관시켜서 LH, BH 이렇게 지금 연관시키기도 했는데 이 LH 투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주당이 LH 투기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부를 조사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나왔는데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러자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거 물타기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행위는 물타기 의도죠. 근데 그 이전에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저희들 동의합니다. 합시다. 하자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이 공공부문에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나름대로 권한을 가진 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기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하자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시다. 여기에 꺼리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게 진정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당이 남한테 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당부터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시작을 했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정권, 민주당 정권의 이 특징이라 하면은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꼭 이걸 물타기해서 국민 시선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국민들 이 공분을 사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또 쫓아가시고 거기에 또 화내시고 그다음 또 새로운 이슈를 돌리면 거기 가고 이렇게 한다. 근데 지난 4년간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신다. 이제 물타기 좀 그만하고 본질을 보고 그거를 지적해서 시정하고 때로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해주라 하는 건데 틈만 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물타기, 시선 돌리기, 남의 탓, 전 정권 탓, 과거 탓 이렇게 한다. 정말 불치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여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여당이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정부 여당이 한 것이 조사하겠다 해놓고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총리실이 국토부와 함께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해라. 아니 LH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국토부고 국토부도 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라니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네. 아니나 다르게 총리실에서 조사한 것도 결국은 셀프 조사한 네. 거고 결국은 셀프 면죄부 준 거다. 네. 그래서 왜 특검이 왜 나오느냐? 특검 하자고요. 저희들 네. 특검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은 하되 특검은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물리적으로 1개월 정도 필요하다. 지금 한 며칠만 지나도 벌써 증거 자료 인멸하고 다 도망간 거 아니냐. 네.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건이 발생했으면 바로 검찰을 투입해서 네. 대한민국의 이 수사 조사에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서 빨리 이 증거 인멸하지 못하게 조사에 착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다 놓치고 1개월 다 지나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이런 카드를 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검찰이 중심이 돼서 수사에 착수해라. 그리고 바로 특검과 관련돼서는 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가면 될 일이다. 네. 근데 뜬금없이 또 이슈 전환하고 시간 끌려고 특검 이야기를 덜렁 꺼냈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추 의원님은 예결위 간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2조 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보니까 태양광 사업자 지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는데 이 태양광 사업자도 코로나 지원 대상입니까?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을 사실은 했었으면 안 될 추경인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또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피해 지원에 나선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정부가 여당이 함께 구상한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는 명분하에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해 주더라. 태양광이 갑자기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태양광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 수입이 왜 줄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네. 태양광으로부터 전력 소위 말해 구입을 하는 네. 그 단가를 조금 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에서 구입 단가를 줄여놓으니까 당연히 태양광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수입이 줄었다. 이거를 지금 코로나 재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넣어가지고 지금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돈 세금 쓰는 방식이냐. 코미디군요. 예. 정말 웃기는 이런 주먹구구시 대응책을 가져왔다. 정말 국민들이 피해가 어떻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들 편한 대로 뭐 또 자기네들 이쁜 사람 이렇게 도와주려고 세금 펑펑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체가 19조 5천억 원이 전체 19조 5천억인데 자체 기금 조정을 통해서 약 한 5조를 쓰고 네. 15조를 지금 빚내서 이렇게 추경하겠다고 가져온 겁니다. 네. 근데 코로나 백신 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의원님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정부가 넉넉히 있다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꼴찌죠. 전 세계에서는 120번째가 넘을 정도로 우리 코로나 백신 구입 접종이 늦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저희들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정부에서 그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되느냐? 아니 정부에서 아예 제출을 제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 최소한 한 4,400만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서 예산을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정부가 저희들이 그 단가는 정확히 국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4,400만 명분이라고 해서 한 예산을 그거를 추가 정액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약 1조 3천억 원을.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 예산을 가져와서 원래 정부가 이제 7,900만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4,400만 원에서
7,900만 명분, 약 한 4,500만 명분이 모자랐구나. 그래 이 정도 예산을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네. 이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대답하기를 지난해는 4,400만 명분이 아니고 3,000만 명분만 반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나서 홍보를 하기를 백신 구입 4,400만 명분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정부가 또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3,000만 명분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은 네. 4,400만 명 국민한테 예방 접종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정부가 국회를 기망하고 네. 속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 편성하고 국회까지 기망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 실수를 했더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네. 필요하니까 이거를 다 예산을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데 여기에 관한 국회를 기망한 죄, 네. 국민을 기망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세금 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31조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전해에 비해서 약 한 20% 넘는 5조 원 이상을 정액한 일자리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네. 일자리 중요하죠. 그래서 네. 편성을 해줬더니 이걸 제대로 집행해보지도 않고 거의 아직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2조 이상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대체 이게 예산이 뭘까 해보니까 전부 그냥 선거 전에 돈 뿌리겠다 하는 형태의 이 세금 중독성 현금 살포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요즘 재활용 분리 배출을 많이 합니다. 네. 페트병도 이 뭐 딱지를 떼고 이래가지고 네. 투명 저희 페트병 별도로 분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관련 예산이 지난해 그래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폭 늘려서 1,150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실제 혹시 그렇게 제대로 분리 배출 안 된 거를 네. 분리 배출하는데 실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분리 배출하는 일을 하는 거냐? 네.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투명비누로 여기는 다른 거 여기에 저기 넣으십시오. 이런 홍보하기 위한 사람들을 투입하겠다. 네. 그거를 1,150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니 우리 혈세를 빛내는 이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정말 의문이고 요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네.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뭐 심하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올 때 미세먼지 내가 다 마시는다 하는 각오로 내가 미세먼지 다 없애겠다 했는데 네.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감시 감독을 많이 하겠다. 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000명의 일종의 감시반 구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해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500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왔어요. 500명? 이게 무슨 사업인데 하니까 어떤 데를 감시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큰 사업장 원래 다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아주 배출량이 적어서 사실은 감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세탁소, 주유소 이런 데 지금 감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다는데 도대체 세탁소 다니면서 그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감시하겠다고 세금 쓴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청자분들이 혈압이 더 올라. 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만들려는 노력 이런 건 안 하고 전부 일자리 만드는 게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하나는 하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정권에서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니까 이제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 단념하는 청년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슨 예산을 가져왔냐 그러면 네. 구직 단념 청년을 응원하는 응원금 예산을 65억을 가져왔어요. 이 응원금이 뭐냐? 예. 구직 단념한 청년들이 일종의 자신감 회복을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오면은
그 청년한테 20만 원을 주고 한번 들으면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2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40만 원이 주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온 겁니다.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청년들을 응원한다고 프로그램 아무나 오면 또 20만 원 주고. 네. 정말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나 네. 하면 정말 화나실 겁니다. 네. 정말 근데 뭐 그렇게 지금 뭐 단순 알바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이 실업률은 사상 최악인데요. 일자리 정부라고 주창을 했는데 이게 전부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뭔가 잘해보겠다고 해서 사람들은 뭐 지지를 했든 하지 않든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집무실에 만들어서 네. 하겠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 줄 모양이다 했는데 아마 그때 초반에 쇼하듯이 네. TV에 잠깐 일자리 상황판 보여드리고 지금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일자리 상황판을 최근에 봤다는 사람이 예.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 안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말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일자리를 다 망가뜨리는 정책을 다 해놓고 그래서 경제가 다 망가지고 일자리가 사상 최악이 됐습니다. 네. 이게 2019년까지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2020년이 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경제 실정이 전부 코로나로 포장해서 코로나 장막 뒤로 다 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코로나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K방역 합니다. K방역은 정부가 잘했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예. 협조하고 예. 재정 안 써도 국민들이 코로나가 확산 안 되도록 협조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려진의 헌신적 봉사가 있은 거죠. 이렇게 전 국민은 코로나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들의 실정은 코로나 장막 속에서 다 숨었다. 정말 그 지표나 우리 경제의 이면은 전부 정말 허약해지고 정말 경제가 위기 속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네. 무리한 주 52시간 제도, 그리고 막 퍼주기 이런 정책, 예.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의 일자리 늘릴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손쉬운 게 세금 가지고 그냥 뿌려가지고 네.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통계 분식하듯이 이렇게 해서 정부 일자리 숫자를 억지로 버티고 나가는데 실상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최악인 그런 정부의 모습이죠. 일종의 통계 분식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잠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추경 예산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게 있다면서요? 예, 예. 작년에 사상 초유로 4차례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원래 편성해 준 예산을 이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기존 예산을 조금 변경을 가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추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관례들이 옛날에 있었고 정위기 상황이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죠. 네. 2번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4차례를 했는데 2개월에 한 번꼴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초유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집행률 점검하고 다 되느냐 그런 게 요 시간만 좀 지나면 다 집행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여전히 보니까 금년 예산 물론 제대로 집행 안 된 거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4차례 편성해 준 추경도 50% 이하도 집행 못한 그런 것들이 54개나 되고 그다음에 10% 이하밖에 네. 집행 못한 게 20개나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5차. 그렇죠. 또 이번에 이제 횟수로 보면 5차죠. 코로나 이후에. 네. 이번에 또 추경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5조 원 정도가 제대로 일자리 등에 집행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하겠다고 이렇게 오니 정말 여기는 추경 중독증이 걸린 정부다. 문제는 이것이 추경 재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전부 우리 청년들한테 빚더미, 네. 빚덤태기 씌우는 이런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지금 뭐 1,000조 원을 넘니 이렇게 되는 거 다 그 탓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래도
부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심각하죠. 이 박근혜 정부 말 2016년에 국가 부채가 600조가 좀 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정부의 천조, 아마 내년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로는 내년 5월 초까지 아닙니까? 네. 이래 되면 내년 아마 예산은 천조가 훌쩍 넘는다.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100조 가까이 넘었군요. 예, 100조 가까이 넘고. 그 다음에 또 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그쯤일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고 이제 중기 재정 개혁이 나오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즉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냐 이 비율이 그때 약 이제 40% 정도 접근하는 네. 그런 수치가 이제 중기 계획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주 질타를 하죠. 이 40% 넘어서 되느냐. 네. 40%는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이렇게 심각한 건데 도대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가 지금 벌써 훌쩍 넘고 정말 전형적인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다.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천조고 네. 문제는 여기에 천조에 원래 공기업 부채 이런 게 다 빠집니다. 여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요거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만 들어간 거고 네. 공기업 부채가 들어가면 여기 약 1000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약 2000조가 거기에 약 한 500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1500조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우리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금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 이게 약 1000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가가 감당해야 될 것이 2000조가 지금 훌쩍 넘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또 네. 뭐 집값 올라가지고 폭증을 네. 했거든요. 가계부채가 약 2000조, 기업부채가 2000조. 그래서 국가 전체로 지고 있는 우리 이 부채가 작게 봐도 5000조가 넘고 많게 보면 6000조가 지금 넘는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 우리 국민 1인당 0세부터 가장 연세가 많은 100세까지 우리 국민 1인당 다 한 사람씩 나눠도 1인당 1억 원씩 넘는 그 빚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네. 형식이다. 이렇게 재정이 위기에 이제 경고등이 지금 켜졌고 곧 재정 위기는 국가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금리니까 뭐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전부 세계 경제도 회복될 거거든요. 미국의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빠르게 있죠. 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영끌, 비투, 빚내서 주식 사고 또 막 달달 끌어서 지금 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빚 부담이 큰데 여기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은 정말 국가 재앙 사태로 온다. 그래서 평소에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라. 그리고 빚은 최소한으로 네. 그렇게 늘도록 해야 된다. 이 빚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빚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각 가정이나 기업이나 빚 많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돈 더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거래도 안 하는 겁니다. 또 이 빚은 우리 청년들한테 전부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다. 청년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내려고 하느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부도덕한 무책임한 정권이고 빚잔치 실컷하고 나는 간다. 다음 정권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정말 먹튀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계빚 문제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0조 가량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이게 뭐 다 연관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지난주 기사 보니까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도대체 이거 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문제를 그야말로 부동산도 시장이다, 경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원리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념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해법도 이 계층을 갈라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로 풀지 않고 부동산의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 보복가 다시 다루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정권이 했던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15년 후반부터 조금씩 불안해졌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뭐든지 가격 오르는 거는 결국은 수요 공급이다. 네.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디 30년, 40년 된 주택 이런 것도 다 주택수에 넣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네. 그것도 또 연한이 오래된 거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거 이런 주택수를 놓고 주택 공급이 뭐 95%니 100%니 이래가지고 공급은 충분하다. 네. 공급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토건적이고 그거는 전부 뭐 투기꾼들이다. 이렇게 했고 이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적이 되니 일정 부분 폭정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물러난 국토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워낙 몰리니까 아마 퇴임 직전에 아이고 그래 빵 같으면은 빵이라도 금방 찍어내겠다 그러는데 그래 그 빵 찍어내는 거 이제 아셨냐? 좀 진작부터 준비해 가지고 밀가루도 준비하고 이거 빵을 진작부터 찍어냈으면은 국민들이 배 덜 고프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나 네. 뭐 청구 제한이나 등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귓등으로 듣고 전혀 진정성 있게 실행할 생각이 없다가 결국은 이렇게 화를 자초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LH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뭐 그렇죠. 공급이 또 더 원활히 안 되는 거 아닌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그렇습니다. 걱정이 정책은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 이제 국토부 장관을 바꾸고 새로 와서 이제 공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을 하면서 그것도 전부 공공개발 주도로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공공이 할 부분은 제한적으로 있는 거다. 그런데 원래 시장은 일자리도 민간 기업이 만들듯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계속 크게 튀어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공공이 주도로 해야 뭐 이익을 다 가져오겠다 이러면서 그 공공을 누가 주도했느냐? LH가 주도하고 누가 주도했느냐? 그 LH 직원들 소위 말해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위 말하는 투기적 의혹이 지금 잔뜩 있는 여기가 주도로 하겠다니 이 발표한 대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느냐? 아니다.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라. 안 그러면 저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저 안에 어떤 투기꾼들이 득실했는지 일반 선의의 우리 시민들은 지금 가서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닌지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주장한 게 공정인데 가장 불공정한 4년을 국정 운영을 했고 지금 부동산 문제도 가장 불공정하게 가고 있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민간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공공부문은 우리가 거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 소위 말하는 탈락한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데 제한적으로 공공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세금 쓰는 길이다. 세금을 만팡 쓰고 빚더미 잔뜩 앵기고 이렇게 해서는 나라만 망가뜨리는 국정 운영이다. 제발 좀 기본 정도로 들어오고 시장 전문가 이야기 좀 듣고 이 펜앤 마이크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 좀 제발 좀 듣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대구 달성군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